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파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동을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을 쭉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파동을 좀 더 나아가서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파동의 속력, 이 속력은 우리가 역학 시간에 배웠듯이 뭔가 빠르기를 수치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파동을 하나 먼저 그래프로 그려 보았어요. 자, 이 그래프는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게요.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파동의 모양을 어느 순간 사진으로 찍은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자, 이 파동이 예를 들어 오른쪽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파동의 속력, 우리는 V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V라고 나타낸 건 파동의 속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어떤 파동의 빠르기를 얘기하겠죠. 역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얘기할 때 특정 시간 동안에 그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했는가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단위 시간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측정해서 속력 값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파동도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이제 얘가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특정 시간이라는 하나의 범위를 잡아 주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위를 잡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진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값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라고 했었죠. 그 특정 시간 값을 우리 한 번 진동하는 값으로 약속을 할게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마찬가지로 그 시간인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잘 이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바로 주기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한 번 진동,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 요 거리, 이 거리를 우리 뭐라고 했었죠? 골에서 골까지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즉 한 번 진동한 거리, 바로 우리 파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기를 진동수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즉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에 있었으니까 주기분의 파장이라는 요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파동이 진행할 때 그 파동의 속력을 주기분의 파장 또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말고 속력을 구할 때 파동에서는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구한다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그것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언제든지 쉽게 이렇게 유도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한 가지 예상 상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시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A. 자, 그리고 그 같은 거리에 바로 옆에 똑같이 B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내 친구 C가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A와 B가 C를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부를 건데 이 C는 과연 A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지 아니면 B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지 한번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A에서 C까지 그리고 B에서 C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A는 굉장히 높은 음으로 고음으로 부를 거고, 자, B는 낮은 음으로 저음으로 친구를 부를 거예요. 그렇다면 고음으로 불렀을 때 이 파동과 저음으로 불렀을 때 이 파동, 자, 누가 먼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즉, C는 고음을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저음을 먼저 들을까요? 자, 결과는 동시에 A와 B의 소리를 듣게 돼요. 자, 왜 그럴까요? 둘 다 같은 종류의 음파를 발생하고 있고 두 파동이 같은 매질, 같은 공기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두 파동의 진행 속력은 같아요. 그래서 C는 동시에 A의 소리와 B의 소리를 듣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고음, 저음 또는 이 파동의 진폭, 진동수 또는 파장 등이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같은 매질에 놓여 있는 같은 매질에 만들어진 음파 A와 B는 둘 다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파동의 진행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누구다? 이 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매질에서 동일한 파동이 만들어지면 파동의 속력은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음이든 저음이든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서 한 가지 개념을 연장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지금 볼 건 파동의 굴절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파동의 진행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명제를 좀 바꿔서 생각하면 매질이 바뀌면 파동의 진행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겠죠. 자, 다시 매질, 자, 여기 있는 위의 상황을 볼게요. 지금 위에는 매질 1로 채워져 있고 밑에는 매질 2로 채워져 있어요. 자,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려면 매질 1은 그냥 공기라는 새로운 매질, 그리고 아래쪽은 물이라는 다른 매질로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매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파동이, 자, 빛이라고 생각합시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이 바뀌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바뀐다? 파동의 진행 속력이 바뀌어요. 자,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이 바뀌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꺾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뭐라고 해요? 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이 바뀌면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이 변하게 되고 그 진행 속력의 변화 때문에 경로가 꺾이게 돼요. 자, 추가로 매질이 변할 때 파동은 굴절도 일어나지만 항상 반사도 같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반사도 항상 같이 일어나요. 즉 빛을 쏴주면 일부는 굴절되고 일부는 반사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로 볼 건 굴절이기 때문에 이 반사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간단하게만 하고 자세히 얘기를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위에서 빛을 쏘고 있어요.
우리 이 빛을 쏘는 빛이라고 해서 입사광선이라고 할 거예요. 교과서 163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사광선이 가고 있고 그 결과 매질의 경계에서 즉 1과 2의 경계에서 굴절이 일어난 굴절광선과 반사가 일어난 반사광선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매질 1에서 이 빛의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을 우리가 V1이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약속한다면 이 반사광선은 진행 속력이 얼마일까요? V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V1과 똑같겠죠. 왜? 매질이 다시 1번 매질로 돌아왔으니까. 자, 하지만 굴절광선의 경우는 매질이 1에서 지금 2번 매질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변해서 V2라는 새로운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 파동이 진행할 때 어떤 매질에서 진행하고 있느냐를 잘 봐줘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매질에서의 진행 속력은 같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면과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서 우리 법선이라고 부를 거고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광선까지의 요 각도를 입사각 그리고 반사광선까지의 각도를 반사각 그리고 굴절광선까지의 각도를 굴절각 반사광선까지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입사각 요거 입사각 반사했으니까 반사각 굴절했으니까 굴절각 요렇게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입사각도를 1동그라미라고 표현했을 때 반사한 요 반사각도 똑같이 크기가 같아요. 요거는 항상 똑같이 반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요 굴절 각도를 2번이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쓰기 편하게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도입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굴절률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요 굴절률의 의미를 하나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빛이 진행할 때 매질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파동의 빛의 속력이 변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굴절률은 빛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빛도 하나의 파동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빛이 매질마다 진행 속력이 다르니까 그거 우리가 수치화해 줄 거예요. 즉 매질마다 빛의 속력이 얼마만큼 느려지는지를 우리가 수치화해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건데 그걸 굴절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굴절률은 보통 소문자 n을 이용해서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느려지는 정도이니까 빛이 진행할 때 가장 빠른 매질이 바로 어디일까요? 아무것도 차 있지 않은 진공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공과 비교했을 때 빛이 얼마나 느려지는 매질인지를 굴절률로 표현했고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그 매질에서 빛의 진행 속력이 어떻게 된다? 더 느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한번 어떤 특정 매질에서의 굴절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은 진공에서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우리가 C 광속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상수 값이에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C일 때 진공에서의 굴절률을 우리가 1로 설정했어요. 비례식이에요. 자, 이렇게 설정했다. 즉 진공에서 빛의 진행 속력이 C일 때 그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이라면 어떤 이제 특정 어떤 매질에서의 물이 될 수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겠죠. 매질에서의 빛의 진행 속력이 만약에 V라고 했을 때 그 매질에서의
굴절률이 n분의 1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얘가 크면 클수록 속력이 느려져야 되니까 여기에 역수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요 n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거를 곱해 볼게요.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걸 곱한 V라는 값은 즉 특정 매질에서의 빛의 진행 속력은 그 매질의 굴절률 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광속 C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굴절률 N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게 되면 N은 V분의 C로 표현한다, 약속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를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약속해서 쓰는 거니까 의미로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냥 유도해서 쓰면 돼요.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굴절률이 크다는 건 빛의 진행 속력이 어떻다? 느리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매질을 미란 매질이라고 불러요. 자, 반면 만약에 굴절률이 작다는 건 파동의 진행 속력이 어떻다? 빠르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 그러한 매질을 소한 매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어떤 두 매질이 있을 때 굴절률이 크면 뭐라고 부른다? 비교적 클 때 밀한 매질이라고 부르고, 밀한 매질. 그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굴절률이 작은 매질은 뭐라고 부른다? 소한 매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밀한 매질이라는 건 결국 굴절률이 크다, 빛의 진행 속력이 느린 매질을 말하고, 소한 매질이라는 건 빛의 굴절률이 작다, 빛의 진행 속력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우리 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위에서 봤던 요 현상을 보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이 굴절이 일어날 때 그렇다면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을까, 즉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실험을 여러 번 했겠죠. 그래서 그 실험을 토대로 하나의 규칙성을 찾아낸 바로 스넬이라는 과학자가 하나의 법칙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름을 스넬의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즉 이 굴절이 일어날 때 이 물리량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우리가 N12라고 쓰는 건 상대 굴절률이라는 값인데,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매질 앞에 있는 것부터 읽으면 돼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에요. 그렇다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니까 2의 굴절률을 1의 굴절률로 나눈 값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값은 결국 이 의미를 뜻하고, 다시 할게요. N12는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뜻하게 되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잠깐만요. 자, 미안해요. 선생님이 잠깐 실수를 해서. 자, 이어서 할게요. 자, 지금 N12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얘기하므로 2의 굴절률을 1의 굴절률로 나눈 값을 말해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에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위에서 봤던 굴절률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그렇다면 N1이라는 값은, 자, 번분수라서 했을 때 N1이라는 값은 V1분의 C로 표현될 거고, N2라고 하는 건 V2분의 C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C는 빛이 어디서 진행할 때? 진공에서 진행할 때의 값이니까 상수이므로 둘 다 똑같은 값이라 지워질 수 있고, 값이 결국 V2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1분의 N2는 다른 표현으로 파동의 진행 속력으로 나타냈을 때 V2분의
V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또 추가로 파동의 진행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V2라는 값은 즉 매질 2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은 매질 2에서의 파장 곱하기 매질 2에서의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람다 2라고 해서 파장을 나타낼 거고 2번 매질에서의 진동수 F2로 쓸게요. 그럼 위에는 마찬가지로 람다 1 곱하기 F1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게 파동은 진행할 때 매질이 바뀌면 진행 속력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1초에 5번 진동하는 파동을 보내면 2번 매질에서도 1초에 5번 진동하는 파동이 그대로 전달돼요. 즉 매질이 변해도 그 파동이 갖고 있는 특유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번 매질에서의 진동수나 2번 매질에서의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파장의 비율로 나타내면 람다 2분의 람다 1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값을 우리가 입사각과 굴절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인 값을 취했을 때 특정 규칙을 보인다는 걸 알게 돼서 우리가 사인 2 즉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1 사인 입사각과 같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N12는 아까 얘기했듯이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니까 2의 굴절률을 1로 나눈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유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좀 빠르게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빠르게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빠르게 생각을 해야 할 때는 N1분의 N2로 표현되는데 1이 반대쪽 위에 다 있고 2는 반대쪽 아래 다 있구나. 요 규칙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하지만 좀 더 좋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굴절률의 정의에서부터 하나씩 도출해서 이어가는 거니까 요것도 같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까 선생님이 앞에 얘기를 하다가 잠깐 사고가 좀 꼬여서 잠깐 멈췄었고 그건 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뒤쪽에 보면 이제 164쪽이랑 165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우리 눈이 있어요. 자, 우리 눈이 있고 여기에 지금 동전이 놓여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상태에서 동전을 보면 우리 눈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직선 경로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 바닥에 부딪힌 반사된 빛이 직선으로 들어와서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동전으로부터 나온 빛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동전이 보이지 않을 거야.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컵에 물을 쭉 따라 볼게요. 자, 물을 쭉 따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있는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쭉 바깥으로 나오다가 경계면에서 매질이 바뀌죠. 물에서 공기로 바뀌면서 빛의 진행 경로가 꺾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다면 이 동전에서부터 나온 동전에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는 건 우리 눈에 동전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는 컵에 동전만 놓여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물을 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전이 눈에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느낀 건 우리 물체 주변에 있는 물체는
직선에 있다라고 느껴서 우리가 마치 이 동전이 직선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 위치에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보다 어떻게 위쪽으로 떠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굴절 현상을 우리가 실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계곡이나 물놀이를 놀러 갔을 때 내가 물 밖에서 봤을 때는 물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 보였는데, 위쪽에 있는 것처럼 얕아 보였는데 실제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꽤 깊은 이런 현상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책에 나와 있는 신기루 현상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빛이 매질의 변화 때문에 진행하는 경로가 꺾여서 보이는 현상이 굉장히 다양히 있구나라는 게 쭉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